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미 100년 전에 존재한다고 예견했던 중력파,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1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달 착륙을 능가하는 사건이다.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에는 평의원의 재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거를 자동차로 다른 지역에 주님 가시게 있으면 또 물건을 배달한다 하면 제가 이공계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다가 자퇴를 하고 대학원생들이 가는 이제 연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 박대인, 정한배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밖에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저희가 일단 짐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를 드리면 먼저 1부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발제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들어보고 일부 의제와 합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온라인 질문 등도 취합하여 함께 이야기하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토론에 참여해주신 각 정당 대표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주세요. 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 조명희 후보님입니다. 일본 본카이 대학교에서 해양과학기술대학원 음악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이시고 현재는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7번 문미옥 후보님이십니다. 한국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으로 2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전 위젯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실장을 맡으신 바 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신용현 후보님입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으로 2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유성구을 이성우 후보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과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원자력 안전조례 공동대표를 지내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두 가지 동의를 받으셨죠, 다들?
하나가 행사 안내에 대한 유인물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투표용지보다 좀 크게 생긴 그 네모난 빈 종이가 있을 텐데요. 그 종이가 질문지입니다. 일부 내용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스태프들이 거둘 때 그 종이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2부의 토론 섹션에서 진행을 하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내용을 적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오늘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육성으로 질문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지를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단체들을 대표를 해서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총학생회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총학생회에서 김건영 씨께서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30대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장 김건영입니다. 정책 토론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20대 총선을 불과 열흘 남겨두고 있는 오늘 카이스트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 후보 4분이신데요. 우리나라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 후보를 통해 이공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후보로 공천하였습니다. 심지어 비례대표 1번과 같은 당선권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에서 과학기술인 그리고 이공계 전문인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알파고나 중력파 등의 시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간 국회에서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 바로 이공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이스트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우리 이공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분들, 참석자분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유권자분들에게 정당과 본인의 정책을 마음껏 설득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석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 정당과 각 후보자분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니스트 총학생회에서 주경서 씨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유니스트 총학생회 회장 주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점심 식사는 다 사실 잘 살고 오셨는지요? 네. 존경하는 네, 기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공계 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또 미래를 위해 이 자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올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벚꽃이 피는 4월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4월 13일 날 있을 총선에 또 눈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이공계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분들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나눠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대개로 칭해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피교육자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걸 듣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아시다시피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 과학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진행을 해왔고,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정책으로 이 자리에 논해질 정책으로 앞으로 후회가들 또는 뭐 고통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그런 과학기술계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그런 목소리들이 이 자리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앞으로 4년간 있을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진행하신 정책들이 저희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공개를 조금 더 힘차게, 훨씬 더 힘차고 원동력 가지게 그런 힘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가장 많은 노력하신 추진위원회 분들께 또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들 유익한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토론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가 방법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방송국 VOK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방송국 VOK 아나운서 이규환입니다. 정책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카이스트 터마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 토론회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보시다가 의견을 남기거나 각 정당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시청자께서는 유튜브 화면 오른쪽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톡에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를 검색하셔서 메시지나 카톡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토론회 1부와 2부 말미에 소개되고 보내주신 질문은 2부에서 저희가 직접 각 토론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토론자를 직접 지목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VOD가 업로드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한 시청자도 같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 토론회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해주신 VOK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방금 말씀드린 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돌려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카이스트를 포함한 각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혹은 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를 거듭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3가지 토론 의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의제인 학내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박학식께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이공계 학생 노동보안 문제입니다.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카이스트 대학원의 총학생회 조승희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관점을 나누어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카이스트 인권센터에서 학내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공계 학생의 정보권에 대해서는 포스텍 총학생회의 김상수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발제의 주요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에 들고 있는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입니다. 박학 씨 올라가세요. 주말에 맞은 신촌 명물거리 대학생 8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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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은 학내 의료기조 민주화와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신촌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교의 문제를 고발하는 피켓 사이로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의 깃발이 보입니다. 총학생 회장단을 포함한 카이스트 학생 10여 명은 이날 서울까지 올라와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청년들의 요구가 1호 법안이 되는 20대 국회를 바라며 국회로 행진할 것이다. 직접 거리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쏙 빠진 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대학평의에 관한 조항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카이스트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대학평의를 설립하라고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공계
대학에만 학생 참여 조항이 없는 것일까? 이들은 각 대학별로 제정된 특수기강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은 전국의 다른 대학과 똑같지만 카이스트법, 지스트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학생이 대학 운영에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2년에는 대학 평의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카이스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학내 분규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골자가 대학평의원에 설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방학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조금씩 옅어지면서 그게 좀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대신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중을 9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법 제26조에서 대학 평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공계 대학은 이러한 법령조차 갖추지 못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겁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에는 평의원의 재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원이 대학으로 안 끝난다고 이름이 대학이 아닌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는 전국의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를 해서 힘을 합치면 더욱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항입니다. 예, 후보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좁은 의미에서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근대 대학은 학문의 전당을 추구합니다. 이 학문의 전당은 자본과 이익에 간섭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시장의 논리와는 독립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문을 추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이 과연 학문의 전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역시 소위 돈 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학문의 다양성보다는 경제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생은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수동적 객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밀례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공대생, 넓게는 이공계인을 의미하는 공돌이와 또 선덕대왕 신종이죠. 에밀레종을 합쳐서 완성한 단어입니다. 아기를 녹인 쇳물로 만들었다는 에밀레종의 전설처럼 소위 공돌이를 부려먹어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비슷한 구문으로는 공돌이를 갈아 넣다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신조어에는 국가가 구성원을 국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부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돌이들은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 공대생들은 국가의 부품 한 조각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문 분야를 10분 활용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꿈,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사회의 진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대학의 의미를 조금만 확장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확장은 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교육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들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합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사유하고 참여하며 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의 운영에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굳이 이공계뿐만이 아니더라도 사학비리, 독단적 학사 개편, 학생 자칫 탄압 등 학생이 배제된 학사 운영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의 해결 의지는 좀 유연한 것 같습니다. 학생을 참여의 주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훌륭한 부속품을 양산하기 위한 수동적 객체로 대하고 있는 현재 대학 교육은 과연 시민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학의 자율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 교수 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 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 교수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학생을 비롯한 실질적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내 자치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에는 대학평의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국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대학 운영을 막기 위하여 구성원이 직접 대학 운영에 관련된 여러 심의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이곳에 학생 대표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합니다. 중요 사안들은 이사회의 단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또 11인 이상의 위원 중 학생 대표를 단 한 명만 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에 있어 학생 대표가 총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총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후보를 추리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대표위원회 비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국립대학회계법에는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를 심의, 의결하는 재정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1명에서 15명의 위원 중 학생대표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학생들은 학생대표가 최소 3명은 돼야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 각종 법규들은 대학 내 여러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학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생색내기식 참여만을 보장해 실제로는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생색내기식 참여조차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원입니다. 이곳 카이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우리나라에는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는 학내 거버넌스의 학생 참여 보장에 관련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는 2011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개정을 부탁드렸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님께서 평의원회 규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은혜 의원님께서 마찬가지의 개정안을 발표하셨지만 4년째 지금까지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이 끝나면 역시나 폐기되겠지요. 다른 대학에 다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조차 카이스트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남표 전 총장의 독선적인 개혁이 심각한 문제를 낳은 2011년 학생들의 꾸준한 요구와 싸움으로 겨우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스트 총학생 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유니스트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며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직제 규정에 남아있게 되었지만 건의 및 자문기구로 그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과학기술원 소속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학내 구성원에 의한 자치를 무시했습니다. 과학기술원 역시 대학입니다. 학생 참여가 보장되고
대학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내 의사결정기구 설립과 또 유의미한 수의 학생대표위원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에 귀한 시간 내주신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님들께 발제자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과학기술원 운영에 학생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자의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대학이, 특히 우리 과학기술원이 직업학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진리의 상업학으로서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소개를 드렸던 대로 이 의제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될 텐데, 먼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조명희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보고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입니다. 조명희입니다. 경북대학교 항공선 시스템 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도 1번이 여성 과학자인데요. 오늘 일찍이 맞잖아.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카이스트에서 총 학생에서 이런 자리, 이공계 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 토론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이스트는 제가 오면 저는 전공이 위성정보 융합센터입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세트랙 센터를 개설할 때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제가 참석한 우리 최순달 교수님을 생각하는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항 카이스트 부총 학생회장이 아주 또렷하게 우리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참정권의 학생 참정권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학생의 참여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답변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새누리당의 정당의 대표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생회와 같은 그런 조직과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자치권에 관한 거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그런 참여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으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가 다르고 문화하고 관례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충분히 참여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18대, 19대, 이제 20대에 가서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도 핵심적인 위원회에 충분히 비중의 의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순서라 너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킬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7번 문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발표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 학교 운영이나 자치권의 보장에 대한 것들이 이미 그 필요성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략 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는 기능을 기점으로 보면 사실 국회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그런 법에 의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봤더니 과학기술원법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생겨나면서 개별적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법에 의하면 학교가 아니고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출연연 연구소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미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당의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학생의 그 과학기술원 학생들의 자치를 보장하는 그런 법률이 이미 한번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살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주도적인 그런 자치를 통해서 학교의 경영이라든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이나 재정법에서 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또는 이제 우리 자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만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불만으로 끝나지 말고 전체 국민의 어떤 동의 그리고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복합적인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었는데 미리 끝내주죠. 네, 그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따가 그 공약의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청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의 10%를 청년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관점에서 여기 이제 그 학내의 어떤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법이랑 찾아봤더니 재정위원회 하는 것도 2015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미래부가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도입을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재정위원회에 국립대학교 35개가 학생 2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몇 명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교수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기타 동문이나 2명. 그래서 일반이 한 8분에서 25% 거기에 더하게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포션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여기 대학 평의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카이스트는 교수 평의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 생각에는 평의회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하는 거는 소통을 통해서 대학을 발전시키고 구성원이 발전해 나가자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대학 평의회가 아니고 교수 평의회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았을 거고요. 이런 평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거꾸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는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넣는 거는 제 생각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원한다면 이렇게 발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카이스트 내부의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 평의회는 보니까 교수님 15분에 교직원 10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학생들이 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왜 제대로 워킹을 안 하는가를 이제 여기 좀 제가 카이스트 이사 얼마 전까지 이사였습니다. 후보 사퇴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어떤 그 개선 방안이라든지 소통의 정보 공유의 그런 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강하게 어떤 의결권을 요구를 하신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30초 남았습니다.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카이스트에서 그 구성원들끼리 어떤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을 해주시면 그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그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성우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발제하신 우리 박항 그 부학생회장 말씀대로 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유디스트, 뭐 카이스트, 지스트, 뭐 디지스트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 이런 당연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회원도 실패했고 실패할 거고 곧 한 달 후면 그리고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도 시도했다 폐기되었다 그러는데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20대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일반 대학에서 그런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지속적인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문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내의 힘, 결국 학생들의 정치, 학생들의 정치적 힘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저 노조를 오래 했습니다. 출연연에서 인사 경영 참여 문제 갖고 굉장히 이 비슷한 논쟁이 또는 토론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노조가 없을 때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다 할 것 같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 숙제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서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되게끔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때로는 투쟁까지도 필요한 겁니다. 학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내에서도 계속해서 법 개정한다고 와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다음 남는 문제는 결국 학내 그 구조의 이 기본적인 구조의 개혁이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로 보자면 결국 정치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뭐 지금 국회에 이런 문제를 갖고 학생들이 아주 큰 힘으로 뭉치지 않은 한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현재 투표율 뭐 현재 또 학생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학내 문제를 관심 갖고 30초 남았습니다.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도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만들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의당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같이 하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정당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부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코멘트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종이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이 종이를 거둘 때 그걸 제출을 해주시면 2부에 이 일을 취합하여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었는지 다시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서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이공계 학생 노동권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의 조승희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이공계 대학 연구실에서 발송한 연구실 전체 메일입니다. 연구실 지도교수가 보낸 이메일에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온 시각은 일요일 밤 11시 47분. 메일을 받은 대학원생은 밤새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연구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업무 지시가 다른 날에도 반복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런데 실제로 주말에 와서 보면 불 켜져 있는 곳이 많고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의 다른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밤 9시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발표 자료도 심지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9시에 간신히 제출을 하니까 또 그러면 그때는 또 왜 한글로 작성을 했냐 영어로 작성을 해야지. 이러다 보니 시간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약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연구실 들어오고 나서는 뭐 약속을 잡거나 뭐 일주일에 스케줄을 세우고 시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연구실 근처에 있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좀 바로 가야 되는. 한 국공립대학교에 다니는 이공계 대학원생 B씨는 자신의 연구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실 영수증을 처리하는 등의 회계 업무, 그리고 각종 문서 작업을 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좀 대차대조하는 측면에서 일일이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업무 로드가 되게 가중될 때가 많죠. 학생이 하기보다는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구비 세목의 그런 담당 그런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하게끔 하면. 다른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 이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거를 자동차로 이제 다른 지역에 교수님이 가실 일이 있으면 또 물건을 배달한다는 급여마저 체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탁 연구비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월급 한 번만 못 받았었어요. 한 몇 달 정도? 한 3달쯤? 그래서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빌리고 되게 힘들게 지냈었어요. 어떨 때는 2달 빌릴 때도 있고 친구한테 손을 좀 빌리거나 부모님한테 손을 좀 빌리기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4명 중에 1명꼴. 공학계열만 따지면 3명 중에 1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노동자와 학생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33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대학원생은 하루하루를 학생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조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벚꽃도 피고 굉장히 날씨도 좋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모자이크 굉장히 세게 깔린, 그리고 음성 변조도 되게 무겁게 깔리는 것을 보시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노동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도 그렇게 뾰족한 결론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보고 학생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학원생은 학생이고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듣기 불편하게 자신이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이라면 하는 일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도 하고 영수증도 처리하고 필요에 의하면 출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할 법한 일과 학생이 할 법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학생이 할 법한 연구실험, 조교, 논문, 학회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직장인이 할 법한 출퇴근, 월급, 미팅, 회식 등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대학원생이 100% 학생이기만 한가? 라고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대체 왜 대학원생들은 직장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기 때문인데요. 카이스트 연구학력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써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의 1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대가로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 보장을 본인이 받는 것과 대학원생이 보장을 받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당연히 보장받는 것들입니다. 우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만 노동을 하면 되고요, 원칙상. 그리고 야근을 할 경우에 추가 수당을 받고요. 휴가도 갑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어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루 8시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시간 28분 정도의 업무, 다른 행정적인 업무나 프로젝트 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근을 할 경우에 추가 수당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휴가도 저희도 갑니다.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교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휴가 일수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눈치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휴가를 실제로는 적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대학원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좀 글씨가 작은데요. 학사는 100만 원, 석사는 180만 원, 박사는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바로 돈 문제인데요. 그럼 이 돈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면요. 우선 학생이 교수님에게서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교수님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많을 때도 있고 프로젝트가 없을 때도 있어서 학생에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옛날에는 지금 법적으로 다 금지가 되었겠지만 독립계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일단 월급을 다 수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월급을 나눠주는 일명 랩비 풀링제 그런 것을 도입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임금을 일괄적으로 다 걷어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사는 학생이지만 모든 박사생들은 노동자 취급을 받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모두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입학을 하는 즉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어떤 금액을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는 80만 원, 박사는 100만 원 이게 딱 정해놓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금액을 못 받았다. 그러면 TA나 RA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TA와 RA를 지급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과라고 어떤 전자과 학생이라고 해도 똑같이 미적분학이나 일반 화학 조교를 동등하게 기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마다 TO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적인 그런 정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숫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2%가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나라 연구소나 과학기술 그리고 기초연구에 큰 타격이 생기겠죠. 그리고 숫자를 넘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떤 대학원생이 쓰신 글을 가져왔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고통은 이공계 대학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을의 지위를 갖는 모든 대한민국 약자가 겪는 불행이다. 네, 이 글을 쓰게 해주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익명의 공학계열 박사과정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당에서 오신 후보님들의 진솔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대학원생들의 무사 졸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승희 씨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처럼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미호 후보님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문미호입니다. 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1번 제가 이 논제를 받고 좀 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공계 인력의 육성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학생 노동자를 지원하는 또는 학생 연구자를 지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놓치신 게 학생 부모 문제. 그러니까 대학원 정도 되면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근로 상황에서의 어떤 사대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본권 외에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문제들 또 여학생들은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또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가 또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학생 연구자 지원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연구자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4대 보험 해가지고 엎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고용 지원을 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잃었을 때 고용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이공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또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버냐에 따라서 노후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이고 건강보험은 아마 대부분 부모님에 이제 여러분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요즘은 단시간 근로를 해도 국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대 보험을 엮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학생 연구자 입장에서 구분을 해서 좋은 그런 정책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예, 제 아들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여기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 둘이 학생으로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잘 압니다.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학생이냐 노동자냐 아니면은 뭐 여기 똑같은 입장에서는 학생이냐 생활인이냐 이 얘기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발표하셨던 시도 때도 없이 뭐 밤 11시에 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져와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잘못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국가적인 체계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원장을 했지만 저도 한 7시쯤 전화 받아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뭐 어떤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 교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국가가 또 그렇게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주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게 하고 이게 연구실이 꼭 중소기업 운영하듯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에서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기적인 연구가 되고 보다 조금 계획적인 연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 행정을 좀 간소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프로포잘 쓰고 뭐 영수증 처리하고 저는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으면 그런 걸 해보고 온 분하고 전혀 안 해보고 온 분하고 경쟁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앨런 머스크 그 전기를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거든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하고 몰아붙이지만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국민의당 공약에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어떤 취업이나 실습생이나 현장 그 실습생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어떤 차별을 하거나 모독을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겠다 하는 공약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공계 그 대학원생 실험실인 경우는 굉장히 그 30초 산업안전에 관련된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에서 많은 그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그 권리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들,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그다음에 이제 산업 안전한 일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것을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의당 이성우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87년도에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이 노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전교조가 교사 노동자들이 선생님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연구가 노동이냐 교사가 노동이냐 그리고 몇 년의 논쟁 끝에 그것은 이미 일단락되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는데 다시금 우리는 노동의 문제를 오히려 굉장히 낮고 작은 것으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원입니다만 연구를 하는 그 과정 자체는 자기 훈련이고 자기 개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것에 의존해서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모두가 사회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기본적으로 노동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법적으로 노동상권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노동상권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시혜적으로 접근하거나 인권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보편적이고 모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는 법률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학생들 요구에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죠. 결국은 우리 행동이 실천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요.
학내에서 대학원생들 뭐 26만 명이나 되는데 아니 뭐 그 10%라도 서명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공공연구노조를 뭐 과학기술계 출연연 노조하고 연대해서라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같이 공동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저께 얼마 전에 1분 남았습니다. 화학연구소에서 연구 학생이 대학원생이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일반 고졸 고3 뭐 취업 나가면 산재 다 되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행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본질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은 뚜렷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갖고 같이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우리 공공연구노조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공공연구노조 차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대학원생에 대한 노동상권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제입니다. 새누리당 조명희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제는 평소 제가 느끼고 뭔가 제가 등원을 하게 되면 꼭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 현실에서 특히 이공계 우리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입장이나 대학원 학생 입장이나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공통적인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수들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사실 뭐 잡무도 시키고 뭐 강의준도 시키고 합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대학사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많은 감사를 받고 이 연구비 지원 때문에 학생 인건비 지원 때문에 많은 고충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우리 이 조승희 학생이 발제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현실을 반영한 법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냐 연구냐 학업이냐를 정확하게 일반 우리 공공기업이나 회사나 사기업처럼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진정성 문제. 너 우리 정주영 회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해봤어? 그래서 저는 인생 사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일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차원 같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걸 노동이라는 에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삭막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기 둘을 낳고 아기 둘을 데리고 대학원을 가는 엄마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때는 우리 무조건 연구실에서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교수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지냈던 그런 지난 과거와 지금 현재는 대학 교수의 권위가 1분 남았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그 대학 교수님의 스테이터스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국립대학, 카이스트 많은 현재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저는 동원을 하게 되면 저희 새누리당 차원에서 꼭 이런 거를 제가 좀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만 12번째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이거를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풀뿌리 우리나라 기술 산업의 가장 근본 인력들입니다. 이 인력들 위해서 제가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꼭 동원을 하게 되면 꼭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부의 마지막 발제 순서인데요. 이공계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인권센터에서 학내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공계 학생의 정보권에 대해서는 포스펙 총학생회의 김상수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에서 공학을 연구하던 김모 씨. 김 씨는 더 이상 연구실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자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공계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공계 연구자의 꿈을 키워온 김 씨가 자퇴를 선택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학생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그렇게 계속 혼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혼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나는 내가 욕을 먹을만 해서 먹는구나, 그냥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구나. 김 씨의 수면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 그런데 김 씨의 지도 교수는 취침 시간을 제외한 하루 종일에 걸쳐 1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올라오기 전에 30분 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연구실의 다른 학생들은 지도교수 친척의 이삿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떨리고 두려울 정도지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김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논문이랑 졸업을 교수님이 무조건, 그러니까 교수님 손에 그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불만이 있거나 뭐 교수님이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가장 핵심적인 거를 쥐고 있는 분이 교수님이니까. 이 공학대학원의 다른 연구실에 재학 중인 김모 씨. 김 씨의 연구실 동료 역시 대학원을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석사까지만 마치고 그냥 수료하겠다는 문서에 지도교수가 서명을 거부한 겁니다. 인건비 배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좀 교수님이랑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좀 다투다가 이제 졸업을 좀 일찍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그 담당 교수님이 전환 시기가 지날 때까지 사인을 안 해줘서 결국에 졸업이 1년 미뤄져서. 대학원생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카이스트에는 대학원생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카이스트의 인권센터 앞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대학원생 누구나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요, 인권센터가 발간하는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 보고서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메일을 통해 대학원생과 교수 전원에게 매년 발송됩니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는 이러한 센터가 없습니다. 진학할 연구실을 결정해야 하는 이공계 학부생의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생의 입장에서 대학원생들이 가는 이제 연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선배나 아니면 그냥 지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랩투어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를 보면 이공계 대학원생 3명 중 1명이 개인 존엄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그리고 예비대학원생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11월 한 법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 피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바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소위 인분교수라고 불렸던 장모 교수 이야기입니다.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부리는 등 수법이 아주 극악하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대학원에서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2014년 6월 대통령 속 청년위원회와 14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인문 사회계 등 다른 분야의 대학원생에 비해 교수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계열 대학원생의 37%, 공학계열 대학원생 32%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실적이 나오지 않자 지도교수로부터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음료수라도 토해내는데 너는 왜 먹기만 하고 뱉질 않느냐 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인문교수처럼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제상으로는 학사과정 100만 원,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250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아예 없거나 50만 원, 80만 원 수준이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도교수에게 반납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 저자 관련해서는 연구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지만 과제나 교수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가도록 지도교수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연구지도조차 받지 못하고 교수들의 사적 심부름, 은행 거래 업무, 강의 자료 작성, 논문 심사, 조의금 전달 등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고 자신의 대학원생들을 연구 대신 저임금을 주며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생들은 또한 과도한 업무로 극심한 피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인 49%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 6회 이상을 출근하며 응답한 대학원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 10시간 이상, 심지어 32%의 학생들은 무려 12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연구, 실험 그리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65%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으며 또한 학계에 알려져 더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 라는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도 3분의 1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졸업, 장학금, 취업 등에서 대부분 지도교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도교수는 연구과제를 통해 학비 걱정을 덜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공계 분야에서 지도교수는 졸업 뒤에도 대학원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대학원생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행사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원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카이스트에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위한 대학원생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대학원생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대학원생을 보호하고 지도교수 및 학교 측의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보호해줄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세계 최초로 원리를 규명하거나 신물질을 합성한 결과를 사이언스나 네이처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논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발표하는 대학원생들의 실상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교수를 만나는 것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쥐고 있으니 인권을 침해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에 서서 인권을 보여주는 인권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인권센터를 대학원생이 있는 모든 대학에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센터에게 대학생들의 인권을 지도교수로부터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공감하는 말이 있죠. 졸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이런 안타까운 다짐보다 나는 행복한 이공계 대학원생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포스텍 총학생회 김상수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총학생회 포스텍 총학생회장 김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공계의 길을 걸으신 혹은 걷고 있는 혹은 걷게 되실 모든 학우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공계 학생의 정보권입니다. 혹은 이공계에 살고 있는 학부생들의 대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이공계생들이 대학원에 가는 거 굉장히 어쩔 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후보자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공계 길을 걸으신 많은 선배님들이 실제로 박사과정까지를 대학원생으로 이제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학부생들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참여했습니다.
저는 선배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3학년도에 포스텍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이제 현황 실태 조사인데요. 사실 저기 적혀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공계에 다니고 있는 학부생들은 이렇게 하는 랩도 아니고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평균으로밖에 이렇게 한 달에 어느 정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까지도 대학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삶의 구성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정보에 대한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많은 대학 중 하나인 포스텍에서조차 꽤나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당연히 조승희 발제자님께서 잘 발제를 해주셨는데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적 문제도 역시 학부생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진학을 해야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연구실 입퇴실 시간이죠. 언제 소위 출근해야 하는지, 언제 퇴근해야 되는지가 생각보다 많은 랩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 전에 조승희 발제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휴가 역시 어느 정도가 보장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제로 가는지, 각 랩은 어떤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공계 대학원의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모두 공감하고 계시다고 저 역시 느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은 대학교 학부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정보도 없이 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방법으로서 사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반드시 뭐 권고 형태든 법배 형태든 각 대학원들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 연구의 방향, 연구 비전, 학생들이 이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는 사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많은 대학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보인데요. 각 연구실이 최소한 연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랩에서 하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유동적이다. 항상 챙겨줄 수는 없다. 최저는 먹고 살 만큼은 마련해 주겠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마침 후보님들도 있기 때문에 마침 이공계를 나오시는 후보님들을 모시고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랩을 갈 때 평균 어느 정도를 받는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는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선택으로는 사실 선택으로 둔 이유는 이제 보장된 휴가 일수, 출퇴근 시간 여부뿐만이 아니라 아까 조승희 발제자님께서 발제하신 뭐 수많은 기타 사항들, 정말 수많은 인권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들 역시 저는 역시 공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법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경제적인 부분까지라도 공개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선택으로 이제 시간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이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권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를 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포스텍 총학생회로서 생각나는 것은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학 알림이나 혹시 대학 알림이 등처럼 각 대학원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정보 모음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 학부생들이 내가 어떤 과제를 연구하고 싶은지를 선택해서 대학원을 일단 선택은 하되 추가로 얼마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비교를 해보고 이 랩에 가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역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저는 이공계 대학원생 인권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장점은 사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지금으로선 정보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나 대충 얼마쯤 받아. 근데 또 가보니까 사실 얼마는 교수님께 이제 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전혀 문제는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금권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 예상할 수 있게 학부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학원 정보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일단 정보 공개가 시작이 되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는 긍정적인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죠. 물론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후보자님들 앞에서 한 가지 더 사실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과학 정책을 준비하실 때 새롭게 이공계 대학원생들 더 나아가서 이공계 질을 높일 때 어떤 하나의 근거 자료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후보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카메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그 모든 이공계 학부생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대학원 정보 공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스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당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번에는 네, 국민의당의 신용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대학원생 인권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게 아주 특수한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서 이제 상의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이제 고충 처리원을 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준용해서 그런 인권보호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키에는 이게 대학별로 만드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그 자기 대학의 평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단의 그 외부에 그 인권센터를 둬야 더 그 뭐라 그러죠? 처리도 신속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례집을 낸다든지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암만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도 이게 모든 어떤 것이 제도로 모든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학생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게 본인이 받게 될 두려움, 어떤 이제 평판, 주위에 나갔을 때 지도교수로부터 받는 평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교수님도 평판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론화해서 아무개 교수는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평판을 만드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용기 있게 자꾸 공론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들에 대해서 어떤 실험실이 어떤 뭐 이런 조건 연구 성과나 연구 분야는 공개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학생들한테 돈을 얼마큼 줍니다 하는 거를 공시를 해라 하는 거는 일종의 다른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연구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고 아니면 자기 후배를 위해서 정보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아주는 그러니까 왜 그 자율적으로 만드시는 포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아까 포스텍 같은 30초 남았습니다. 그 뭐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를 잘 만들었듯이 만들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만드시는 거가 괜찮을 것 같고 아마 법이나 이런 걸로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 거는 아마 규제가 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포항공대 그 사이트는 브릭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의당의 이성우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입니다. 예, 그 인권센터는 뭐 사실 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인권 그리고 인권 보장 지수랄까 이런 척도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면서 인권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건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뭐 대학생들, 뭐 대학원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근데 뭐 여기 와서 뭐 더욱 대학원생한테는 더 급하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뭐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뭐 가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소수자에 대한 연대나 인권의 문제도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딱 부러지는 지금 답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공감하고 저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신영현 후보님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 두 번 좀 큰 행동을 요청한 것 같아서 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 부분 오히려 동아리 차원에서라든가 일단 가능한 수준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축적하고 모아가고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더 확대되면은 그것이 운동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하는데 이것도 어떤 자칫하다가는 그냥 1분 남았습니다. 지혜적 차원의 요구로 그냥 머물고 말 것 같은 좀 걱정은 있습니다. 앞서 부분보다는 학생들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절절하고 심각한 문제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인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에서 좀 처접게 느끼는 것은 제 감수성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의 30초 당이나 남았습니다. 또는 정치의 힘 이전에 뭔가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제도를 안에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 조명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 두 가지인데요. 인권하고 정보입니다. 인권은 사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개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카이스트 인권센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반영을 많이 높게 해준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이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많이 생활하고 거의 하루에 대부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실험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나 사고 그리고 또 이미 다 익히 알지만 이성간거든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가끔씩 접합니다만은 많은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더 설치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인데요. 이제 어떤 연구실에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열심히 그 연구를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도 있지만 이제 우리 학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그렇게 구직이나 브레인스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에 관한 거는 사실 그래요. 저도 공대에서 25년을 제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교수 혼자서 20년 이상 지내기도 했는데 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이게 인간적으로 교감 있고 소통이 될 때 그는 의견 수렴이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그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추행이 되기도 하고 인권 유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많은 우리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학기술에 많은 인력을 비례에도 배정을 하고 또 지역구도 있습니다만은 1분 남았습니다.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이공계 과학기술 융성 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우주위원하고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 이공계 융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동원을 하게 되면 이 법 제도화, 제도 개선에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리라 오늘 터키도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선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의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이 실험이나 이런 데서 유해물질이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할 때 특히 가임계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의 위험을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공계 대학원생 모든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오히려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얻고 그거를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추진은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인권센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안건이었던 자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 법에 보면은 과학기술 기본법에 보면 몇 가지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의 수립과 추진,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심의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문화를 조성한다. 이걸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4장에 해당되는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서 이공계 인력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남았습니다. 내용에서 보면은 어떠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구로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이나 또 여러 전체적으로 이거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기업에 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보권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의 취업률 등을 공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대학원 공시 제도를 만들면 그것도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어느 정보의 범위나 내용 어떤 내용을 공개할 건지 이런 거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정된 1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발제해주신 발표자분들과 또 정당 의견을 말씀해주신 각 후보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그리고 다들 질문은 많이 적으셨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적으신 뒤에 나중에 스태프들이 거들어 돌아다닐 때 다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인데요. 10분 쉬는 시간을 드릴 텐데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생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키워드 분석, 과학기술 공약과 이공계 표심 분석, 이 시각 SNS 안내, 민심 중개차 연결 등 다양한 내용이 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나가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기지개도 펴시고 이런 좋은 행사 왔다고 주변에 자랑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시간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후에 돌아오시면 저희가 질문지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부터 좀 쉬고 오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